(2025년 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10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폴 2회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자, 프리미어가 2라운드째입니다. 경기 수가 이제 누적이 되고 있어요. 주원이 형은 중동 지역에서 피랍이 된 상태에서 또 LAFC 송출을 하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잘 어떻게 복귀는 하셨네요. 아프가니스탄 내지는 이제 저쪽으로 봤는데. 근데 그 느낌이 거기서 제일 그냥 잘 나오는 데 찾았는데 너무 어두워서 네. 불을 다 킨 건데 제일 이제 밝은 데가 그쪽밖에 없었거든요. 굉장히 좀 뒤쪽에 분쟁 지역에서 네. 네. 막 되게 막 그 시멘트 약간 그래. 느낌의 약간 부서지고 있고 막 그런 거. 그런 느낌. 네, 아니 그런 컨셉이더라고 모텔이. 아, 그래? 부서진다는 느낌보다 막 벽돌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해서 약간 뭐 노출 콘크리트를 좀 심하게 했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색깔이 약간 좀 그래서 좀 침침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컨셉이었네요. 네. 형철이는 또 어제 현장 갔다 오고 서울 울산 경기 네. 갔다 왔고요. 쿠플픽을 게스트로 2번 가고 네네. 편파 중계 한 번 했는데 아하. 해설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그 유명한 시그니처의 지원 씨도 봤나요? 봤죠? 춤도 배우고 예예예.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텐션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되게 프리뷰쇼 하면서 느낀 거는 되게 방송이 너무 편했어요. 너무 잘 받아주시고 신나시고 재밌어 하시니까. 아니 스프링클러 틀었을 때 뛰어 들어간 거는 컨셉 원래 맞춘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애드립을 한 건가요? 사실 약간은 나중에 이게 스프링클러에 물이 나오면 네. 지원님이 한번 이렇게 뛰어들어서 하자 했는데 그렇게 빨리 하실 줄은 몰랐고 라이브 워터밤을 때리시더라고. 특히 가장 놀란 거 김기동 감독님 표정입니다. 보셨나요? 옆에서 오 이렇게 진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 그렇게까지 네. 빨리 가실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뛰어가자라고 했는데 이건 지원님의 애드립도 진짜 더해졌다. 그렇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건 어땠어요? 쿠플쇼. 쿠플쇼. 네. 저희 중간에 이제 광고가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쿠플쇼도 용준님이랑 뭐 배성재 캐스터님, 예. 오하영님, 뭐 감스트, 저기 장희연님, 저 배성재 캐스터님 해서 되게 독특한 사람들만 딱 모여서 지금까지 안 해봤던 축구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용준님의 진짜 개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신지 희극인분들은 진짜 그냥 가까이서 보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서 위강인이랑 손흥민이랑 거의 다 하셨거든요. 진짜 앞으로도 하실 역할이 되게 많으실 분이라서 한 주 저희가 금요일 10시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 월요일 10시, 금요일 10시 업로드인데 한 주 동안 쿠팡 플레이 보시면서 뭔가 좀 축구 관련해서 이 시간대는 뭔가 없으니까 쿠플쇼 한번 딱 보면서 뭔가 한 주를 좀 정리하고 싶다, 아니면 주말 경기 좀 예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한 시간 동안 되게 재밌는 시간을 좀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리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코리안 리거들 좀 체크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얘기를 간단하게 볼 텐데, 분데스리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바이언은 라이프치히랑 개막전을 펼쳤습니다. 6대0으로 대승을 거뒀고요. 케인은 헤트트릭을 했고, 김민재가 거의 우리가 나폴리 때 보여줬던 어마어마한 전진과 어시스트. 지금 그 이전까지는 김민재의 거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키커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이제 프리시즌은 거의 다 끝났고, 이번 어시스트에 대해서도 되게 좀 압도적인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경기 보면서 느낀 건 많은, 물론 이제 팬이라면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더 바라는 입장이니까 매 경기 선발로 나오는 걸 당연히 보고 싶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좀 관리받으면서 뛸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지는 게 길게 봤을 때 김민재 선수한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지난 시즌 동안 너무 김민재 선수가 혹사당하는 그림을 많이 봤고,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를 이미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 번 접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파메카노 있고 요나단타 있고 김민재 있고 센터백진을 놓고 봤을 때는 분명 김민재 선수가 관리를 받으면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 부담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개막전 선발 아닌 거는 이거 좀 아쉽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파메카노도 사실 잔부상이 없지 않아서 타도 그렇고 앞으로 미넨이 일정 치르다 보면 분명 센터백진에는 변화가 불가피할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을 받을 선수가 김민재 선수라서 이 경기 쉰 것도 아니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된 것, 그리고 김민재의 컨디션이 너무 좋다라는 걸 증명을 한 것,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올 시즌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한결 좀 여유롭겠다,
오히려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약간 그 예전에 하승진 폭풍 2도움 있었잖아요. 이게 진짜 폭풍 1도움입니다. 그 어시스트의 형태로 봤을 때 형은 나폴리 한 시즌을 그때 다 봤으니까 이게 딱 그 먹던 맛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김민재가 환경이 이날 경기가 네. 김민재가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사실. 그쵸. 그것도 맞죠. 이미 뭐 굉장히 좀 차이도 벌어졌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저는 이제 그 부상,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김민재가 이제 혹사라는 느낌보다 만약에 이제 부상이 없었더라면 이제 물론 이제 매 경기 뛰다 보면 부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지만 뭐 건강한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상을 당했는데 거기서 관리가 필요했었는데 그 관리를 못 해줬어요 사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면 컨디션은 저하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몸 상태가 100%였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형이 동병상련이거든요. 또 이제 아킬레스를 같이 다친 그 어떤 그 이어져 있는 선이 있어요. 네. 뭐 김민재 선수가 나랑 비교하는 건 좀 아니지만 그리고 형도 못 쉬고 계속 혹사를 당하셨어요. 그래 네. 아킬레스는 아킬레스니까. 네. 근데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콤파니 감독 체제 하에서 일단은 리그 우승은 했잖아요. 결국 이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봤을 유럽이야. 때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가야 되고 중요한 경기 때 선발로 뛸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저는 타 아니면 뭐 우파메카노 김민재 다 동등한 위치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돌아가면서 관리하면서 뛰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시즌에 이제 세트업에 빵꾸 났을 때의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별 걱정 안 합니다. 네. 실력이 출중한 선수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다음 다른 경기 두 경기를 보면 이 장크트 파울리랑 도르트문트 경기가 이제 3대 3이었습니다. 그 종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게 이제 홍영 대신에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냥 경기 뛰기 안 불편했나 몰라. 뭐 잔디보다 종이가 더 많아 보이던데 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조브 벨링엄 45분 만에 교체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불만을 갖고 단장이랑 말싸움을 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어쨌든 도르트문트의 개막전은 3대 3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해볼 만한 경기는 레버쿠젠 대 호펜하임이었는데 테나의 레버쿠젠 데뷔 개막전 패배로 끝났습니다. 환사는 데뷔골을 넣었는데. 예. 네. 그래서 경기를 이렇게 저도 이제 주요 장면이랑 좀 그 얘기를 보니까 테나가 한 경기 만에 레버쿠젠의 중원을 삭제시켰다. 그래서 물론 뭐 자카라거나 추측이 된 선수들이 빠져나간 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데 테나 감독은 거기서도 당장 초반에는 조금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저도 이제 개막전은 아니고 프리시즌 경기를 예. 봤을 때 불안불안하긴 했었어요. 어딘가 레버쿠젠만의 정체성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네. 느낌이었고 멤버 변화도 많고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초반 2, 3개월 안에 성적을 못 내면 본인 자체가 느낄 부담감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지금 레버쿠젠의 상황을 보면 멤버 변화 많고 테나 감독은 항상 삼선이 압박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항상 쉽게 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고 근데 그게 안 그래도 압박이 빡센 분데스리가에서 상대 팀들이 그걸 가만히 두고 있겠느냐. 그죠? 무조건 공략할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돌아보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 아저씨는 중원에 프랭키 대용이 없으면 경기를 못 푸나 보다. 왜냐 아약스 때 좋았을 땐 대용이 있었거든. 그쵸. 근데 그 생각으로밖에 돌려 생각할 수 없는. 대용은 그냥 시스템 그 자체였던 네. 선수니까. 아약스는 또 시스템이 좋은 그쵸? 팀이잖아요. 테나가 벗어나고 나니 너무 본인만의 그림으로는 좀 힘들어한다는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소니가 프리킥으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흥함차라는 단어를 이제 주원 형이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 저희 채널 내에서는 유행어처럼 아니면 항상 쓰이는 단어인데 주니까 넣는다. 대표팀이 아니라 물론 뭐 이제 미국 리그라는 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뭐 굉장히 멋진 프리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게 프리킥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프리킥골에 대해서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그렇지 어떠한 선수가 정말 프리킥 나올 때마다 주구장창 넣을 수는 없어요. 이게 프리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앞에 네. 벽도 있고 뒤에 골키퍼도 있고 거리도 있고 몇몇 예외적인 선수, 뭐 주닝요, 메시, 그다음에 예전에 호날두 이런 선수들도 물론 50골, 70골씩 넣었지만 커리어 전체를 보면 말도 안 되게 계속 넣기는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맞아요. 근데 토트넘이 있었을 때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왼발로 프리킥 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슈팅했을 때의 볼의 궤적을 보면 가만 때리는 슈팅이 많았잖아요. 사실 그 특유의 감차가 있었는데 그것도 충분히 프리킥에 가미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 보여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토트넘이라는 구단은 대표팀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도 분명히 봤을 텐데 그러면 이제 프리킥 골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프리킥 골은 사실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컨디션 여하가 있겠지만 대표팀에 가서 그 위치에서 찾는데 그 실력이 소속팀에 가서 갑자기 회전수가 줄어든다든가 그건 이상하지. 이상하게 찬다든가. 왜냐하면 데드볼인데 네. 그냥 멈춘 상태 아니야. 네. 공도 비슷해요. 사실 네. 요즘 공은 물론 요즘 그 푸마 새로운 공이구가 그거에 대한 이슈가 약간 있습니다. 가볍다고는 합니다만은 뭐 아무튼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손흥민 팬이기도 하고 손흥민을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한 번쯤은 찼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차도 토트넘에서 너무 안 찼거든요 사실. 근데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진짜 데드볼 스페셜리스트였냐고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차기 전에 벽달 그래. 넘길 거야. 이거부터 얘기했잖아요. 기대가 되는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와서 좀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프리킥을 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장면이 너무 없어서 안 나왔죠. 답답할 정도였는데 LAFC는 이제 에이스니까 그 장면에서 손흥민에게 프리킥을 줬었고 바로 넣는 모습이었을 때는 그 실력 토트넘에서는 못한 실력이었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양보를 한 것도 있을 거고. 왜냐면 실제로 저희 인터뷰했을 때 느낌이 굳이 거기서 내가 차겠다고 이야기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팀이나 그 구단 안에서 야 넌 차지 마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긴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냥 저런 거 욕심 한번 부려보면 안 되나?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 당장 단적으로 지난번 경기였죠. 데뷔전 그 페널티킥 얻고 데뷔골 넣을 수 있었는데 부안가 선수한테 그냥 페널티킥 키커는 원래대로 그대로 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별로 욕심 안 내고. 맞아요. 그러니까 팀이 정해진 어떤 키커라든지 아니면 뭐 셋피스에서 누군가가 좀 뭔가 내가 처리할게라고 그치? 욕심을 낼 때 별로 손흥민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욕심 좀 내지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차니까. 데뷔전은 아니고 지난번 경기가 이제 그 출전하고 그치. 페널티킥 얻었던 맞아. 데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었던 장면 그 장면이었었죠. 그래서 그 이제 뭐 앞으로 프리킥 나올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무조건 꽂아 넣는다 그건 어려운 아니죠. 일입니다. 사실 프리킥이라는 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실력을 바로 이제 초반에 보여줬다는 것은 지나고 나니까 지나고 나니까 좀 아쉽다. 그래. 이 정도죠. 근데 뭐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너무나 환상적이었고. 그렇죠. 아름다운 추억이야 다. 그렇습니다. 그 산드라박 굉장히 시강이던데. 이름이 아부바카르였나? 네. 예. 그냥 저 산드라박밖에 생각이 안 나요. 웬만하면 선수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아니 좀 심해. 와, 근데 진짜 눈이 안 갈 수가 없더라. 아니 야자수가 머리에 진짜. 달려 있어. 그것도 진짜 그런 머리 중에 내가 본 거 중에 가장 굵은 쪽인 것 같아. 이전에 이 약간 그 일본 만화 중에 야구 관련된 만화인데 뭔가 양아치들을 데리고 한 감독이 와서 외인 구단처럼 만드는 스타일이구나. 야구 팀을 만드는 그 문제야 학교, 문제야 반이었는지 뭐 그랬는데 야구 그 구단을 만드는데 야구 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저런 사람이 있나요? 머리가 이제 일본 애야.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한 애였어. 베니마루처럼. 근데 걔가 이제 1번 타자가 2번 타자인가 그래. 빨라. 근데 이제 헬멧을 쓰고 이렇게 할 때마다 헬멧이 뜨는 거야. 내 기억은 그래요 대충. 근데 이제 감독이 한마디 하지. 걔가 이제 야구에 대한 열정이 생긴 거야. 근데 감독이 한마디 합니다. 머리부터 바꿔라? 너 그 머리 바꾸면 더 잘한다? 1초는 빨라진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리고 걔가 바로 머리를 정리하거든. 그리고 딱 좀 빨라져. 갑자기 난 그 만화 캐릭터 생각나면서 쟤 그 머리 저거 자르면 진짜 1초는 빨라질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 네. 그래.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시강인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소니는 이제 그 미국 가서도 그 댈러스 쪽에 교민분들이 많다면서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또 팬들이 운집한 느낌의 함성 소리도 들리고. 되게 좀 여유로워 보여요. 그래서 좋아 보여. 행복한 느낌이야. 그거를 또 이제 네. 바랬던 팬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좋아요. 또 이상하게 경기 내용이 참 느낌상으로 두 팀이 뛰는 모습을 보면
참 서로 행복 축구하는 느낌도 들고 되게 승부에 연연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게 그 스포츠 물론 거기도 메인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LB라거나 NBA나 풋볼이나 좀 다르겠지만 요쪽 얘네 사커 쪽은 그 폴 형 말한 것처럼 얘네는 승강이 없어서 뭐 이제 피터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축구의 느낌이랑 너무 다 다르다. 그게 거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잖아. 그래서 구단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종류의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리그의 경쟁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좀 비교적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나. 매 경기가 야 이거 아니면 끝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들은 열심히 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볼게 사우디 슈퍼컵 알라스가 이제 준우승을 하면서 호날두의 좀 무관이 이어지고 있는. 네. 사실 호날두 선수 본인도 아마 알나스르에서 트로피를 좀 들기를 원할 테고 네. 그 시즌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이게 나중 가서 맞는 이야기였는지 판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호날두가 좀 트로피를 원한다는 이야기들이 맞아요. 많이 적혀 있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일단 뭐 아직까지는 불운이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호날두가 안 좋았다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팀이 좀 잘 받쳐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멤버는 참 괜찮은데. 어쨌든 지금 호날두가 소속된 클럽 4개 클럽에서 모두 다 100골을 넘게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라스르랑 유벤투스랑 레알 마드리드랑 맨유 다. 그러니까 지금 호날두의 활약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한번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이미지가 많이 좀 깎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호날두가 대표팀이나 지금 소속팀에서 하는 활약을 보고 어느 정도는 선수로서는 그렇게 이제 호날두를 별로 안 좋아하는 팬들도 이 선수 호날두로서는 이거는 뭔가 어쨌든 뭐 존중하는 마음은 그럼요. 네. 절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도 좀 그래요. 저도 호날두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건 있으면은 보기 안 좋잖아요. 네. 기억도 별로 안 좋은데 선수 호날두를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라는 리스펙. 것은 뭐 네. 보낼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시대 때 두 번 다시 보기 힘든 선수죠. 네. 네. 8-5잖아요. 그래서 아모림이랑 같이 대표팀 생활을 한 고거예요. 둘이 동갑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벤투가 교체 지시를 해서 호날두가 나오고 아모림이 교체 투입이 됐었다고 하던데. 아 그런 경기가 있어? 네. 나 이 영상을 봤거든. 네. 교체되는 영상을. 근데 아모림 머리가 짧아. 그리고 아모림 그때 삭발하고 댕기고 그랬어요. 선수 때. 짧고 머리 되게 익살스럽게 경기장에 들어와요. 예. 아모림이. 근데 아모림이 지금 그 아스날한테 지고 웨스트햄한테 비겼잖아요. 저기 풀럼. 풀럼한테 네. 비겼잖아요. 심각합니다 분위기. 네. 근데 이제 아무리 익살스럽게 들어오는 거 보니까 되게 약해 보이는 거야. 괜히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 근데 그게 이슈인지 저 유튜브 알고리즘이 뜨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뭐지? 해봤는데 벤투 이렇게 해서 나오고. 나도 쇼츠로 봤나? 뭐야? 여기서 본거 같은데.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도영 선수가 엑셀시오르에서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또 좋은 스타트를 했으니까 더 잘 플레이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이제 주요 경기로 갈 텐데 간단하게 다른 경기들 결과를 보면 본머스와 울버햄튼 1대0 본머스 승리입니다. 세메뉴가 또 어시스트를 했어요. 브랜트포드랑 아스톤 빌라가 1대0 빌라가 패배를 했는데 지금 빌라 1라운드 무승부 2라운드 패배. 이번 이적 시장에서 거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빌라거든요. PSR 때문에 안 좋습니다. 초반이. 이선이 제가 볼 때 조금 제약이 걸리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윙 자리에 좀 더 확실한 돌파 능력을 지닌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빌라 경기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풀백의 디뉴가 좋은 선수라고 해도 이 선수도 나이를 점차 먹어가는데 언제적 리카디뉴입니까? 그 선수의 기량이나 어떤 측면 쪽 플레이를 더 살리려면 윙이 보강이 많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많이 아쉽습니다. 네. 걱정이 좀 되죠. 자 그다음 번리 대 선더랜드는 이제 올라온 팀들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번리가 이번에는 2대0 선더랜드를 잡으면서 그 개막전의 승리와 패배 분위기를 서로 반전한 그런 경기였고 수정궁 대 노팅엄 경기는 1대1 무승부. 수정궁은 에제의 공백이 약간 개인적으로 느껴졌다고 보는데 노팅엄이 다른 이슈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에두랑 누누랑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에두가 이제 마리나키스가 데려온 범 마리나키스 사단의 총 디렉터라고 보면 되는데 둘 간에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누가 빠져나갈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사실 저는 노팅엄이 꽤 잘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누누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그 확실한 전술 스타일이 있잖아요. 지난 시즌에 네, 선수비 후역습의 네. 그런 스타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충분히 노팅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축구 스타일이 확실히 정립이 돼 있고
이적 시장 보고 꽤 뎁스 보강을 잘했길래 그리고 브라질에 괜찮은 재능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뭐 당장 뭐 그 이고르 제수스 같은 그래. 주목을 받을 만한 선수들 센터백 쪽에도 그렇고 네. 좋은 유망한 자원들을 많이 데려와서 야 이거 누누 감독 축구가 좀 더 젊어진 것도 있고 팀 스타일도 확고하고 크리스도 개막전부터 빵 터지고 괜찮겠는데 이런 기대를 좀 했는데 근데 이렇게 감독과 에두가 알고 보니 트러블이 나서 감독 거치 자체가 이렇게 흔들릴 상황이 될 줄은 사실 예측을 못했죠. 이거는 팀 자체가 지금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여기에 이제 연루되어 있는 게 주라브키안입니다. 주라브키안이라는 뭐 빅 에이전트 중에 하나인데 기사들을 좀 추정해 봤을 때 에두는 주라브키안 쪽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주라브키안이 예전부터 브라질 선수를 진짜 많이 데리고 있거든요. 그쪽이랑 이 누누랑 요쪽은 또 조르제 멘데스 쪽인데 거기 간에 뭔가 약간의 알력 다툼이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들 정도로 누누 감독은 팀에서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봐야 된다. 다른 팀 쪽에서 만약에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팀 쪽에서는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두 팀이 유럽 대항전으로 엮여 있는 게 노팅엄이 위로 올라가고 수정국이 밑으로 떨어진 케이스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삭막했습니다. 그런 거를 체크를 해볼 만하고. 에버튼이랑 브라이튼 경기에서는 이제 에버튼의 신구장 힐 디킨슨 구장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2대0 승리하는데 여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건 잭 그릴리시입니다. 네. 맨시티랑 그 패배 전술, 그 다음에 중위권이라는 특수성, 상위권이라는 어떤 그 특수성을 생각했을 때 그릴리시는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릴리시가 기술이 아예 없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워낙에 뭐 좋은 선수니까. 네, 오히려 기술과 동료를 활용할 줄 알고 볼을 확실히 잡아두면서 네. 자기 쪽으로 수비를 끌고 동료들에게 오히려 이타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점. 이건 그릴리시가 되게 좋은 선수예요. 전술이 그릴리시 중심으로 맞춰질 수 있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이는데 맞아. 이 선수가 오히려 여러 플레이메이커가 있는 상황에서 되려 그릴리시 자리의 선수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단점이 좀 많이 나오죠. 근데 오히려 그릴리시를 중심으로 다른 동료들이 리듬을 맞춰서 뛸 수 있는 옵션이 더 많이 생기고 마무리에 대한 부담도 그릴리시가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저는 정말 팀에 상당한 옵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매력을 지니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점과 단점이 이제 공존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가 맞지 않는 팀에 갔을 때는 본인의 템포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본인의 실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럴 때는 나쁜 선수가 되는 거고. 근데 본인의 템포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이 정도의 활약을 해준다면 그 선수가 이 정도의 활약만 해줘도 좋은 팀이다. 그죠. 할 만한 팀이다. 라는 거면 그 선수는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뭐 이전에도 빌라였었고 이번에는 에버튼인 것 같아요. 에버튼인 것 같은데 전술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팀이 뭔가 좀 더 빡빡한 데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한다거나 아니면 챔스 우승을 한다거나 더 그런 데 가려면 한 선수 같은 안 됩니다. 에이스가 전원이어야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에서는 이제 그릴리시의 활용도가 본인도 이제 힘들었을 수도 있지. 본인도 고초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에버튼 정도 되는 팀이면은 중상위권을 노리는 팀을 봤을 때는 캐리야 완전히. 그릴리시의 실력으로서는 실력으로 그 정도는 비빌 수 있다라고 모이스 감독이 판단을 했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수를 투입했을 때 이 선수가 맞춰주면 잘해. 이 선수 맞춰주면 최소 승점 1점은 깔아놓고 가. 뭐 공격 포인트 하나는 깔아놓고 가. 이 정도면 그 선수가 뛰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팀이 된다는 거죠, 그죠? 사실. 그래서 아마 그런 맞춤으로 간다면 딱 그런 활용도가 느낌?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픽포드가 피케를 막았습니다. 근데 에버튼이 족보를 되게 끼깔나게 물통에다 붙여줬더라고. 그냥 OX 뭐 좌우 이게 아니라 프린트를 딱 해서 딱딱 쪼개놓고 왼쪽 몇 %, 가운데 몇 %, 오른쪽 몇 %. 스티커로 스티커로 딱 붙여져 있던데 결국에 맞았어요. 그렇죠. 예전이 아니죠. 얼마 전에 딘 앤더슨 족보가 야 기가 막힌다 그랬는데 이번 족보는 컬러로 딱 붙여갖고 되게 좋더라고. 아니 근데 그 픽포드는 항상 그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기가 막히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족보가 어떻게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라야도 그걸 좀 잘해갖고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야가 다 좋은데 피케를 못 막아. 다 있을 거야. 아스날이 안 해줄 리는 없거든. 없을 리가 없어. 팔이 짧아서 그런가. 뭐 하여튼 근데 라야한테 불만은 없습니다. 워낙 잘하는 선수니까. 네. 앞으로는 진짜 물병 이런 거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분명 모두가 경기 전이나 다 평소 있죠? 훈련할 때 영상 같은 것도 보면서 누구 이렇게 찬다 이게 다 할 텐데 그게 이제 정말
직관적으로 선수가 확실히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좀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그런 족보를 준비하면서까지 잘 준비하는 그런 팀들 백업 골키퍼나 코치들도 아마 많이 좀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핵심 경기 4경기입니다. 첼시 경기, 맨시티 토트넘 경기, 아스날 경기, 맨유 경기, 빅6 중에 이제 4개 경기, 맨토가 이제 같이 붙었기 때문에 묶어가고요. 이번 라운드 핵심적일 수 있는 경기는 이제 내일 있을 2사구로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할 뉴캐슬 리버풀 경기인데 요 촬영하는 당시에는 아직 경기가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4경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 첼시인데 첼시가 5대1로 웨스트햄을 박살을 냈습니다. 포터를 어떻게 좀 보세요? 진짜 포터죠 뭐. 예. 야, 포터도 전기차가 나오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 포터는 안 돼요. 그 하늘색 번호판이 이제 나오는데.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오, 한 번 터져가지고 좋은 팀을 지금 갔다가 첼시를 갔다가 네. 밀려나서 좀 웨스트햄으로 더 온 건데 이거 한 번 그냥 뽀르고 터진 건가? 이 생각이 들죠 지금. 그치. 네. 지금 놓고 나와가지고 봐선. 성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쫙 보면은 그 브라이튼 때 멤버가 되게 좋았다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뭐 쿠쿠레아라든지 트로사르 브라이튼에서 잘할 때 트로사르라든지 뭐 카이세도 마칼리스테르 이런 선수들은 야 지금 보면은 최고죠. 그죠. 각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어느 팀에서 뛰고 있는지랑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최정의 멤버는 맞는데 근데 그때 선수가 좋았다라기에는 사실 그 선수들을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시키고 하나를 융화시킨 것도 포터 감독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죠? 네. 그냥 선수빨이었네.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 안 나올 수 없죠. 거꾸로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야, 포터가 그 선수들을 잘 키웠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반대면 선수빨 받았네. 이렇게밖에 안 돼. 개인적으로는 브라이튼의 데이터 시스템을 벗어난 게 되게 그래. 크다고 봐요. 그 브라이튼이 스카우팅이라든지 경기별로 준비되는 그 구단만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과 그걸 벗어났을 때의 경기 계획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네. 선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먹는 감독들이 있는데 시스템을 벗어나면서 포터가 많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아까 그릴리시 얘기한 것처럼 포터도 뭔가를 이제 도전하는 팀에 간다라고 봤을 때는 또 나름의 어떤 실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웨스트햄 정도면은 좀 너무 높은 팀인가? 포터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안 돼 그러면 사실 포터는 만약에 잉글랜드 내일 챔피언십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선수단은 괜찮은데 성적은 올려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형 얘기한 거에 사실 맞는 게 로페테기가 개패대기를 쳐놓은 팀이란 말이야. 근데 면면을 보면 뭐 내부적으로 웨스트햄 경기를 모두 다 본 건 아니지만 여전히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한다? 그리고 대응을 못해. 뭐가 바뀌면 그냥 물끄러미 되게 그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고만 있어요. 그렇죠. 뭐 전반 끝나고 막 관중들 막 나가는 모습 이렇게 이제 봤는데 우리가 웨스트햄에서 봤잖아.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거기 좀 세니까 험악해 동런던. 전반에 한 2골 3골 먹으면 사람 나가더라고. 그냥 나가요. 네. 그래서 글쎄요 이게 그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웨스트햄에 관련 물론 실제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경질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사실 뭐 데이비드 보이스 감독 후임들로 쭉쭉쭉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죠? 뭐 당장 그 전에 로페테기도 그렇고 지금 포터도 그렇고 모이스보다 못합니다. 단쪽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하다는 평가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선수가 되게 좋아요. 파케타라든지 뭐 워드 프라우즈 아니면 뭐 맥스 킬먼, 제로드 보엔, 뭐 완비사카가 맨유 때보다는 좀 맨유 때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 뭐 중위권 정도 팀에서는 완비사카는 자기 툴이 확실하죠. 선수가 좋은데 그 선수들을 가지고 축구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압박 풀 때 보면 무조건 파케타에게 좀 의존되는 경향이 있고 윙백의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그게 딱 본인이 봤을 때는 효율적인 전진 루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판이 보이니까 상대도 대응을 하고 그 대응이 막혔을 때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지금 포터한테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뭐 제이미 레드냅 이런 사람들은 스쿼드 자체가 좀 모자라다. 왜냐면 쿠두스가 나간 거를 채우지도 못했고 헤르만센 골키퍼를 데려왔는데 이번에 완전 호러쇼였거든요. 이것도 안 좋았고 그래서 선수단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기사에 따라서는 거의 태업급으로 안 뛰는 거 아니야 선수들이? 그래서 포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것도 또한 감독의 역량에 속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고요. 웨스트햄 부임한 다음에 포터 5승 5무 11패입니다. 이러면 쉽지 않다라고 보이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빨리 날리는 게 낫다고 보세요? 그래도 좀 봐야 된다고 보세요? 아직 2라운드니까. 네. 이건 너무 이르다.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2라운드니까. 근데 이제 첼시에게 이제 대패를 했다는 건데 근데 첼시 뭐 객관적 전력에서 첼시에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비기거나 이기면 너무 좋겠지만 뭐 한두 번은 더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참 이게 올 시즌 부임이 아니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그죠? 이미 부임을 했기 때문에 시즌 중 부임이었으니까 아 그래 기다려줄 수 있지 그런 뉘앙스의 반응이 지난 시즌에 있었거든요. 아쉽긴 아쉽지만. 네. 근데 올 시즌 초반부터 야 그렇게 기다려줬는데 이게 뭐야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좀 큰 위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림도 마찬가지야. 하긴. 저는 근데 거기서 아무림도 전 좀 위기인 것 같아요. 이게 글쎄요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아니라 그런지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웨스트햄이랑 맨유는 만약에 어정쩡하게 끌고 가다가 중간에 내보내는 거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두 명의 감독이 이번 시즌에 들어온 감독이라 그러면 봐야죠. 2개 라운드 하고 어떻게 알아. 근데 둘 다 중반부터 했으면 이적 시장의 어떤 그 행보를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바뀐 모습은 보여줘야 돼. 패를 하더라도 야 경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바뀐 게 없다 그러면 어쩌면 빨리 하는 게 나은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누누야 좋은 성적을 냈지만 에두 마리나키스랑의 대립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글쎄요 포터랑 아무림은 그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빨리 선택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일단 1라운드에 포터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한테 0대3으로 패. 그게 너무 커. 썬더랜드한테 진 게. 첼시에게 5대1로 패고 8실점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충격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프리시즌의 어떤 결과를 본다면 되게 뭐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좀 그러니까 뭐 포터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데드라인 몇 라운드를 보나요? 저는 5라운드는 봐야 된다? 아니 지금 일정을 보니까 울버햄튼, 노팅엄, 토트넘이거든요. 네. 이 세 경기에서 결정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5개 라운드가 됐네. 그렇죠. 이 세 개 라운드는 충분히 웨스트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저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야 여러모로 울버햄튼전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왜냐면 울버햄튼도 안 좋거든요. 그 본머스 울버햄튼을 중계했거든요. 네. 울버햄튼이 윙백이랑 공미가 완전 박살이 났어요. 아하. 조직력도 지금 안 맞고 네. 보강이 안 된 건 아닌데 세 판이 짜여져 있으니까 이게 그 중심을 이루어야 될 공미랑 윙백이 너무 뭔가를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격 작업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라르센도 초반에 좀 잔부상이 있는 것 같고 황희찬 선수 교체 투입됐는데 사실 뭐 이렇다 할 활약은 없었고 울버햄튼이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은 팀 중에 하나인데 이 경기에서 포터 감독의 웨스트햄이 얼마나 계속 개선된 모습을 보이느냐. 이거는 압도적으로 선수단이 울버햄튼보다는 저는 웨스트햄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제이미 레드램의 이야기랑 다르게 이 정도 선수로 하위권 팀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 생각이에요. 뭐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박을 성적은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 선수단이. 그래서 이거는 그 경기에서도 못하면 좀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하면 모르겠고 또 당연히 못하게 되면 패패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경질이 빠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게 개찝찝한 상황이 그죠? 뭐냐면 울버햄튼 1대0 승 제가 스코어까지 말씀드릴게요. 노팅엄 2대2 무 토트넘 5대0 패. 그러면 이게 되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약간 이제 이런 상황이 나는 맞아. 거야. 그러면서 경기는 지나가고 나중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예를 들어 웨스트햄이 또 잔류 경쟁을 해야 돼요. 이때 1인 승점들이 존나 아까워집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빨리 잘 해야 된다. 물론 뭐 설리번 구단주도 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웨스트햄은 그렇고요. 지금 이제 울버햄튼 얘기를 했으니까 첼시로 넘어오면 5대1 승리하는 가운데 클월에 이어서 울버햄튼 출신의 페드로 네투는 와 진짜 뭐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거 이 선수 알고 있었는데 수비하는 거 보면 거의 모든 팀이 가지고 싶어하는 윙어가 아닌가. 대단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레스카 감독이 부상이 좀 많은 선수들을 내부적으로 계속 관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리스 제임스도 그렇고 네투도 그 가운데 한 명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투는 부상만 아니면 진짜 그라운드에 들어왔을 때는 모든 걸 다 하는 선수예요. 진짜. 수비가단 파리전 때도 그랬지만 자기 측면에 상대 풀백의 전진을 최대한 막기 위한 투지도 있고 개인 능력이 있고 갈수록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와서 왼발의 장점을 살리는 그런 플레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점들까지 네투가 가져다주는 영향력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거잖아요. 사실 지금 아스날의 화두가 왼쪽 위인데 말티. 그러니까 네투도 연결됐었잖아요. 아스날. 됐죠. 네. 그랬으면은 진짜 좋은 선수를 영입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에너지틱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이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자유롭지 않은 선수인데 부상이 많은 선수인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야, 저렇게 뛰니까 부상 당하지. 진짜 저렇게 뛰다가는 부상 안 당할래 안 당할 수 없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 순간순간의 어떤 그 수비할 때나 그런 모습들이 맞아. 그러니까 몸을 안 아끼는 약간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출장 횟수만 보장된다면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정도 이렇게 뛰어준다면. 네.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팬들이 그런 선수의 활약을 보여줬고. 수비 라인으로 보면 지난 수정궁 때는 물론 수정궁이랑 웨스트햄의 지금 전력 차와 경기력 차를 감안해야 되겠지만 리바이 코릴이 없고 토신이 이제 질병 이슈가 있으면서 뒤쪽에서 볼이 못 나가는데 토신이 좋더라고요. 가운데로 그냥 패스를 찔러. 근데 얘도 보면 그 맨시티 출신이잖아요. 거기 출신들은 볼을 다 잘 차나 봐. 옛날에 바르셀로나 무등 공 잘 찼던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공 나가는 게 다릅니다. 이날 경기에서 워낙 여유로운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산체스에 집중을 했거든요. 골키퍼. 아니 산체스가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한다고 많이 했잖아. 하죠. 봤거든요. 못한다는 뜻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패스를 후방에서 많이 해요. 산체스가. 내 개인적으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돼? 잘 들어갔어. 웨스트햄 경기에서는. 근데 와 저렇게 하면 무조건 한 번 빵꾸 난다. 저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못 버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저런 도전적인 패스가 골키퍼 쪽에서 나가야 된다. 날아가니까 해요. 그 보면 와 저걸 뚫어낸다고. 야 저거는 중앙 수비수가 해도 약간 위험하다. 라는 걸 골키퍼가 해버리니까. 근데 그 들어가면은 이제 중원에서 딱 돌아서기만 하면 잘 풀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단면에서는 불안함이 항상 있는 건데 그 장점을 더 많이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딱 이게 그거예요. 우선이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으면서 만약에 세이브까지 괜찮은 키퍼가 있으면 사겠는데 매냥이 결과적으로는 안 됐고 그러면서 그냥 일단은 가자라고 뭐 판단을 했겠죠. 세이브가 아예 나쁜 선수는 아니에요, 사실. 실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나오니까. 어쨌든 토신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스테방. 이번 경기에서 콜 파머가 웜업 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파머가 빠지고 이스테방이 나왔는데 얘는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어린 나이의 선수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평가를 내리긴 어려우나 플레이마다 눈이 가요. 그래서 어시스트 하나 하는 것도 돌파가 굉장히 좋았고 이스테방은 많은 첼시 팬들이 진짜 지금도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미치 수비 뚫을 때 가장 필요한 선수 개인의 빛나는 능력, 개인 능력으로 상대 수비 한두 명 정도 파괴하고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이스테방이 그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첼시 플레이를 보면서 이번에 좀 발견했다, 괜찮았다라고 생각되는 시도는 쿠쿠레야의 왼쪽 센터백기요. 왜냐면 찰로바가 왼쪽 스토퍼를 최근 경기들 뛰긴 했는데 결국 왼발이 아니면 왼쪽 스토퍼 자리에서의 볼 배급이나 공격 옵션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또 전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쿠쿠레야를 일부러 뭐 인버티드 풀백이나 약간 중앙 미드필더처럼 들어오게 하는 동선에서 후방으로 내려서 왼발 센터백의 옵션을 좀 추가해 준 것. 이거 되게 좋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나중에 하토가 적응을 하면 둘 다 같이 쓰는 그림도 어떻게 조화를 하다 보면 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앞으로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스테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어린 선수들이 뭐 아예 안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어린 선수들 많이 나오죠. 중용을 하고 또 그 선수들이 잘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야말이라는 어떤 선두주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구단에 영향을 더 준 게 아닌가. 어린 선수 써도 팀 캐리할 수 있고 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이 자리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좀 오버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어린 선수들의 등장해서 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아주 작은 어떤 그 영향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VAR도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못 조지는 거야.
원래 이런 선수들 육체적으로 그냥 태클 조지고 어, 이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약간, 특히. 약간 기 싸움 하면서 기 한번 조질라고 하면서 막 그런 어따 대고 모습도, 이씨 약간 어린 놈의 새끼가 여기 프리미어리그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사라진 게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PR 보면 니 퇴장 바로 이거 나가잖아. SNS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쇼츠에 박제됩니다. 요즘 같은 그래. 시대에서. 네. 틱톡 쇼츠 여기 박제되고 싶지 않은 거죠. 옛날에 더티한 플레이로 뭔가 상대의 기를 누르는 이런 플레이가 여전히 있는데도 예전이랑 비교하기 어렵다. 그렇죠. 지금 예전에 사실 플레이들 태클하는 거 보면 저는 사실 이제 90년대 때 공을 찾고 00년대 때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선수 생활하거나 이제 해설을 했을 때 뭐 우연찮게 굉장히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런 골 장면들 모음집을 본 적이 있어요. 네. DVD로 봤나? 뭐 이렇게 해서 DVD 방에서? 봤는데 DVD 방에서 형 알바했었잖아. 축구를 보신. 그렇다고 해서 DVD 방에 누가 그 축구를 그 70년대 80년대 축구를 보러 누가 혹시 또 그 DVD 방에서 형 이제 휴지 치운 얘기도 하고 네.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봤는데 그때도 좀 보고 놀랐거든요. 너무 조지니까. 그래. 무슨 심하니까. 나만 하질 않겠다 발목이. 네. 그때도 놀랐는데 아마 지금도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 그 축구를 보면 놀란 장면들 분명히 많을 있을 거야. 거예요. 야만적이다. 야만적.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아주 당연히 전부가 아니고 당연히 음. 어린 선수들이 잘 관리가 되고 좋은 어떤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빨리 프로 무대에 나올 수 있는 게 가장 크겠죠. 근데 그런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예. 그 에펜베르그 아니면 로이킨 혹은 로비 세비지 이런 선수들 지금 뛰고 있죠? 아마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진짜 그 언론과 SNS의 문매와 VAR 때문에 지금의 명성을 로비 세비지는 뭐 그 둘에 비하면 기량도 좀 차이가 나는 선수인데 로이킨 에페도 지금의 위상을 갖긴 어려웠을 겁니다. 너무 거친 선수들이었으니까. 옐로 카드 무조건 나오고 퇴장이야. 퇴장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들도 그 시대는 다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약간 잉글랜드 옛날 원로급 선수들은 지금도 그 얘기하잖아요. 축구 그런 스포츠 아니라고. 조져야 되는 스포츠다. 그러니까 그 맨유 아스날 경기 골키퍼 거기에서도 잉글랜드 쪽 팬들은 다 이건 더 강인하게 막았어야 된다. 다 그쪽이잖아. 그 예전에 포포툰가에서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전히 나이대가 좀 있으신 영국의 현지 팬들은 그냥 경기장을 무조건 태클 그래. 이거만 하신대. 그냥 조지는 거야. 그런 분위기가 경기장 뭐 한 수만 명의 관중들이 내가 수비해야 되는데 태클해요. 그치. 미치죠. 안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근데 너무 위험해요. 그래, 그것도 위험해. 예, 맞죠. 근데 저는 위험하죠 결국.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려면 경기 수가 훨씬 더 적어야 된다고 그렇지. 봅니다. 그 뭐야 NFL 마냥 경기 수가 좀 적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그러면은 몸도 버틸 수 있고 그치. 뭔가 좀 부상을 당한다고 해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도 네. 있고 한데 이런 식의 경기 수를 하면서 대표팀이나 뭐 챔스나 뭐 유럽 대항전 뭐 아니면 뭐 내지는 자국 리그 컵 경기까지 하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람 몸이 못 그래. 나가나죠. 근데 네. 이제 팀 입장에서나 UEFA 입장에서 그 경기 수를 못 채우죠? 그럼 얘네의 고주급을 감당을 못 해요. 요즘 연봉이 좀 높아? 그럼 이제 연봉을 줄인다면 선수들이 안 뛰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규제적으로라도 보호를 해야 지금의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나. 이 시스템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경기로 봤을 때는 주앙 페드로 델랍 좋더라고요. 너무 외질 닮았어. 그래서 첼시는 웨스트햄전에서 그 직전 경기 수정궁에서 조금 아쉬웠던 걸 많이 만회했다. 그렇게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거고 다음 경기 넘어갑니다. 맨시티와 토트넘 경기인데 단순히 토트넘이 뭐 프랭크가 맨시티를 잘 잡는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맨시티는 너무 아쉬웠고요. 반대로 토트넘은 엄청 좋았습니다. 맨시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발 라인업을 바꾼 게 좀 독이 된 느낌이에요. 근데 맨시티는 지금 일정이 클럽 월드컵 끝나고 프리시즌에 늦게가 아니고 굉장히 짧게 소화했기 때문에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 1, 2, 3라운드 정도의 일정도 사실 어느 정도는 프리시즌의 개념도 절반 정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펩 가르디올라의 의도는 그래서 PC에 따라서 좀 기회를 받고 싶어하는 선수를 좀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 선수들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던 선수가 뭐 마르무시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또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셰르키도 마찬가지죠. 네. 안 쓸 수 없어요. 영입생이고 이 선수가 써야죠. 교체로 나와서 울브스전들을 잘했으니까. 근데 아직은 선수들 간의 케미 또 그 선수 개개인의 어떤 감각 혹은 전술적인 어떤 준비에 있어서 아직
다 갖춰져 있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마르무시만 보더라도 3-2-4-1 기준의 베이스로 봤을 때 왼쪽 폭을 벌리는 게 기본 역할인데 이 마르무시는 가운데로 들어야 되거든요. 톱에 투톱 내지는 이쪽 세컨 스트라이커 이쪽에 어울리죠. 그래서 결국은 왼쪽 저 변형 백스리 센터백에 있는 아인누리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마르무시를 지원해야 되는데 아인누리가 다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전에도 맞아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인누리도 전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마르무시를 도와줄 만큼의 효과적인 전진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인누리가 부상으로 빠진 뒤 대신 들어왔던 아케도 후반 들어와서야 좀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전진을 많이 해주진 않았기 때문에 마르무시가 결과적으로 좀 이도저도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셰르키는 이날 좀 동료들과의 호흡이나 본인의 어떤 감각도 프리미어리그 적응도 그렇고 반더벤의 전진 수비에 막히면서 아직은 좀 안전하지 않아 보였고 그래서 울브스전과 차라리 같은 라인업이었다면 좀 더 나았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런 얘기에 이제 덧붙여서 맨체스터 시티의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 지금 형철이가 한 얘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제코헌 이런 사람들은 뭐 굉장히 유력한 저널리스트죠. 맨시티 관련해서는 초반 3경기에 대해서는 프리시즌 개념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시티 팬들은 요 얘기를 보면서 불안은 하지만 그래도 뭐 쌍펩 펩 거리돌라 펩 레인더스 코치와 지금 영입된 선수들의 원래 퀄리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일단은 지켜보자 쪽으로 요거 본 다음에 약간 돌아선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사실인데 좀 새로운 영입생은 일단 논외로 보겠습니다. 잘하지 못했지만 근데 아쉬움으로 평가를 받는 선수가 새로운 영입생임에도 불구하고 트래포드 그리고 이거 리코 루이스 계속 둬도 되나? 오른쪽 사이드백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형은 맨시티 경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찝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유리함을 차지할 수 있는 찬스에서 득점하지 못했고 그쵸. 뭐 결과적으로 굉장히 빡빡한 경기였기 때문에 먼저 선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에서 득점을 했더라면은 훨씬 더 여유롭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트래포드 골키퍼의 치명적인 실수 너무하죠 이건. 이거는 이제 이 경기를 90분을 그 그림을 봤을 때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실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을 좀 더 맨시티를 좀 더 성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 펩의 스타일이 이제 홀란드를 영입함으로써 몇 년 전에 홀란드를 영입함으로써 나름 이제 이전의 스타일보다는 그래도 좀 더 앞쪽에 파워풀함을 좀 가미시키려고 하지만 그래도 펩의 축구람에 있어서는 여유거든요, 사실. 근데 그 여유가 2대0 돼버리면 안 느껴져. 못 찾아요. 할 수가 없지. 어떤 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 그걸? 네. 친선전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벌써 좀 오류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거죠. 네. 근데 뭐 결국 이제 양쪽 풀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전에 워커가 있었고 왼쪽에는 그바르디올이 있었고 뭐 이런 어떤 스타일 뭐 그바르디올은 이제 부상에서 복귀할 거지만 근데 그런 에너지틱함과 파워풀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아이누리는 너무 일찍 또 부상으로 빠져버렸고. 그렇습니다. 네, 아이누리도 좋은 선수이기는 하나 아직 맨시티에서 보여준 건 없고 뭐 적응을 해가야 될 테니까. 니코 루이스는 저는 열심히 뛰는 키도 안 크잖아요. 열심히 뛰는 그냥 그 역할만 하는 선수. 근데 좋은 선수죠. 그런 선수도. 근데 맨시티의 풀백들은 할 게 많잖아요. 많죠. 펩의 풀백은 정말 영리해야 돼요. 다양한 걸 많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맨시티 팬들은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니콜로스는 근데 오면 뭔가 많이 하려고 그래. 앞에서 하고 하프스 안쪽을 당겨주면서 공격에도 가담하려고 하는데 그게 부여받은 역할이니까. 역할인가. 근데 되게 잘하지 못하잖아. 조금 그런 느낌. 사이즈도 좀 아쉽고. 전형적인 풀백. 까지밖에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선수가 전형적인 풀백을 한다고 그러면 맹점이 너무 많아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르거나 특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수가 그래도 펩이 좋아하는 건 영리함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그걸 수행하기에 뭐가 부족해, 뭔가가. 그러니까 니코 루이스도 그렇고 하비 엘리엇도 그렇고 축구 지능은 다 괜찮아요. 몸이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여튼 이런 부분 생각하면 이제 이적 시장에 좀 더 두고 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지금 링크나는 돈나룸마나 뭐 사비뉴, 호드리고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오른쪽 사이드백도 뭐 고려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 건지.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없거든요. 딱 한 명인 리브라멘토였는데 아마 데려오기 힘들 겁니다. 그럴 네. 가능성은 좀 현저히 떨어지고 정말 많이 부족하고 네. 저는 그래서 맨시티가 이게 참 좋은 전력인데 수비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이후에도 선수들 핏이 좀 올라오고 정규 어떤 선수들 감각이 도 올라오고 상황에서도 풀백 때문에도 수비가 좀 불안함이 있고 올라간 수비 라인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역습을 맞았을 때에 대한 대비가 아렐라에전도 그랬고 이 경기도 그렇고 아직 맨시티가 좀 불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뒷공간이나 측면 뒷공간 특히 역습을 맞을 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잘 돼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자, 여튼 이적 시장에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나루마 얘기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뭐 트래포드의 이 미스가 제가 보기에는 본인 이게 펩의 인터뷰랑 별개로 이건 당연히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았을 거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선수는 이 니코가 원래 또 6번을 보는 선수는 좀 아니고, 그리고 로드리가 보니까 아직은 완전히 이전의 로드리의 모습까지 돌아오기에는 시간이 약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들어오자마자 경기 바로 공격이 전개되는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서 맨시티는 방금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초반은 좀 프리시즌처럼 여기면서 다시 합을 맞추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이고, 반대로 토트넘 팬들은 지금 약간 분위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 쿠두스 대단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가 꽤 많이 얘기된 게 팔리냐입니다. 되게 좋았거든요, 팔리냐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바이언에서의 모습은 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부상, 그 다음에 개인사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에서 팔리냐가 해주는 역할이 지금보다 또 폭넓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팔리냐를 잘 써먹으면서 팔리냐 벤탄쿠르에다가 사르까지 좋았고 쿠두스가 좋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약간 또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딸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이 경기는 인상적이었다. 네. 결과를 맨시티를 원정에서 잡을 정도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리고 대단한 결과기 때문에 경기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잡은 게 아니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영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뎁스가 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사르와 쿠두스가 존슨 뭐 두 골이나 기록을 했지만 그 전에 전 수비적인 압박을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런 에너지틱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고 이렇게 좀 빠르고 적극적인 또 체력이 되어 있는 선수가 필요할 듯이 보여요. 맞아요. 이런 경기를 하려면 물론 매 경기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좀 두터운 스쿼드가 있으면은 이런 분위기를 좀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이 경기를 보면서 좋았던 게 이 선수 개개인 하나에게 전 두 가지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경기를 하면 야 이거 해야 되고, 맨시티야 만나면 수비도 해야 되고 공격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다 보여줘야 돼, 이러다 보면은 다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딱 하나씩만 딱 너희들이 잘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명확하게 담백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뛰었기 때문에 이런 저는 그 단단한 어떤 그 움직임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프랭크가 잘 시키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이제 그 존슨 같은 경우에는 참 왼쪽에서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존슨이 그렇게 하다가 공격 포인트 기록하는 게 존슨의 역할이에요. 결국엔 골을 넣잖아 항상. 이런 식으로. 또 쿠두스 볼 잡으면은 본인의 역할로 약간 좀 비벼주고 흔들어주고 이런 역할도 해주고, 하지만 내려왔을 때는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주니까 그 위치를 차지해주고 수비 시에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확실하게 1인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롤 분배. 제대로 줬기 때문에 이거 해, 요것만 해. 이런 식의 어떤 경기력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랭크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높아진 것 같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너 과하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의 심경이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뎁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고 토트넘의 이 경기를 오랫동안 보신 토트넘 팬분들은 이러다가 프랭크 감독의 경기 운영 스타일상 뎁스 보강 안 하면 챔스 들어가는 순간 터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보강하지 왜냐하면 형철이도 프랭크 감독에 대한 맹점을 얘기했을 때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챔피언스리그 병행 경험이 없다. 또 하나가 과한 이선의 에너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 나중에 가서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뎁스 보강을 해야 된다. 이 경기 보니까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뛰게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선 자원들에 대한 그 영입 얘기만 나오는 얘기가 거잖아요. 있죠. 네. 공미든 그다음에 왼쪽 윙어든. 근데 뭐 지금 이런 거 보니까 모건 깁스 화이트가 딱이었겠더라. 왜 바랬는지 알겠어. 진짜 많이 뛰면서 수비 공헌도가 높은 공미잖아요. 이선 보강 딱 되면서. 네, 그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애제까지 가는 애들이 또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골치 아프게 된 거죠. 구단이 더 해줘야죠. 네. 이렇게 프랭크가 자기 축구를 보여주고 선수들도 제대로 따라주고 있는데 흥이 올랐잖아요. 같이 해야 돼요, 구단도. 맞아요. 토트넘 팬들이 이번 맨시티전 승리 덕분에 너무 기뻐하고 계시지만 그 전까지 하루 이틀 사이에 분노가 상당하셨거든요. 왜냐, 에제도 뺏기지, 그쵸. 뭐 기스화이트도 뭐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결국 노팅엄에 안 됐고. 남았지. 도대체 뭐 하냐? 네. 팀에서 따라줘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오히려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이제 뭐 그 얘기도 있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 얘기 안 했겠습니까? 사비뉴 얘기를 하긴 했겠죠. 그게 잘 되는 쪽인지 안 되는 쪽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비뉴도 야 빨리 돈 빨리 줘가지고 그냥 끝내라, 데려올 거면 또 끌다가 나중에 또 결국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지 말고. 그래서 지금 토트넘의 분위기 자체는 엄청나게 고무적이다. 지난 번리전 3대0 승리를 보고 사람들이 야 승격 팀이잖아. 근데 맨시티 원정 가서 그것도 원래 잘 잡는 어떤 상성을 떠나서 경기가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뎁스 보강만 하면 그래도 토트넘도 볼만한 어떤 경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칭찬할 만한. 네, 대단히 칭찬받을 만한 경기였다. 경기 내용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퍼드 골키퍼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실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1대0 정도로는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맞아요. 느껴질 정도로. 네. 거기에 지금 그 공미 대체자로 얘기 나오는 선수 중에 하나가 코모의 니코파스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제 경기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프리킥골 대박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 바이백을 걸고 보낸 선수이기 때문에 차기 레알의 또 한 명의 대단한 유망주라고 여겨지는 선수라서 큰 금액을 오퍼해도 파브레가스도 지금 내보낼 이유가 없고 선수 자체도 약간 그 마인드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여기서 열심히 해서 레알로 가겠습니다. 니코파스는 개인적으로는 좀 토트넘 영입하기에는 구조상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다음 아스날 경기로 가겠습니다. 승격팀 리즈를 상대로 5대0 승리를 했고요.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습니다. 일단 잃은 걸로 봤을 때는 이미 카이 하베르츠가 부상이었고 뇌르고르가 부상인 상태에서 이 경기에서 웨데고르 어깨 부상, 사카 햄스트링 부상 둘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축 4명이 빠진 겁니다. 그중에 한 명은 뭐 그 교체 자원이라고 할지라도 3명이 빠진 건데 다행히 가장 최근에 이 기사는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다. 왜냐면 초반에 아르테타가 약간 심각해 보인다고 얘기를 해서 아스날 팬들이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웨데고르랑 사카는 주축이니까. 근데 아주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A매치 지나고는 돌아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얻은 거는 뭐 꽤 많았죠. 일단 팀버 멀티골, 칼라피오리 건강하니까 꽤 좋다. 요케레스 골 넣은 다음에 나 머리만 만진다고 했던 새끼들에게 보내는 어떤 그 인상적인 메시지. 이 선수 스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마르티넬 벤치 가서 개 좋았고요. 그다음에 다우먼 나왔고. 머리가 이렇게 짧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만져 근데?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경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 머리를 넘긴 사람들이 저도 세팅이 돼서 넘겨놓죠. 이상하게 머리를 계속 넘기게 돼요. 그것도 있는데 두 번째로 손을 어디다 둘지 모르는 민망함. 왜 공이 잘 안 오지? 왔는데 씹히고 막 이러니까 잘 안 풀린다. 계속 이랬는데 그 첫 번째 경기 맨유전 하고 난 다음에 해외에서도 밈이었어요. 스탯 요케레스 스탯 뭐 몇 터치 머리 넘기기 480번 이러니까 본인도 짜증 났겠지. 그러니까 멀티골 받고서 한 거야 일부러. 나도 골 넣었다 이러면서. 근데 나는 너무 좋다. 이거 네. 선수 본인의 버릇일 수도 있거든. 버릇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아스날 팬들이 이거를 보호해줘야 돼. 그래.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신경 써 안 하면 경기에 집중 못할 수도 있어. 아스날 팬들은 한마디도 안 했어. 다른 팀한테 보통 다른 조롱받는 팀이 거야. 보통 이거. 그런 거죠. 그래서 아스날 팬들은 지금 요케레스를 되게 지금 응원하는 느낌. 네. 근데 만약에 못해도 좋아. 우리 입중기 하다가 요케레스 부진하고 이렇게 날려먹어. 야 이 새끼야 머리만 만지지 말고 좀 집중해라. 나오지. 지금은 아직 괜찮단 말이야. 지금은 허니문 기간이야. 그리고 득점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 카메라에 대고 이거 한 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네. 저는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아스날은 이전으로 넘어가죠. 그 중간 단계. 2010년대 초반 유약한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르테타가 비호감 팀 만든 거 전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 왜냐면 요즘 욕 많이 먹잖아. 똑같이 한다고.
그래도 이기면 되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케레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를 조롱한 헤이터들에게 보내는 어떤 거. 좀 애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괜찮다고 네. 봐. 공격순위 이런 거 있어야 돼.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버릇이 있는 선수들이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되게 유명했던 선수는 아니지만 아마 제가 히드풋볼 하면서 몇 번 말했어요. 그 대구에서 주장을 역임해서 또 황선필이라는 형 제 동기가 있는데 네.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어요. 볼 잘 찼다며. 볼 잘 찼는데 뭘 유명했냐면 뭐야? 우리 그 경기 보고 나서 우리 엄마가 물어볼 정도였어. 쟤 누구니? 쟤는 왜 유니폼에 뭐 몸이 뭐 많이 안 좋니? 왜 뭐가 좀 그 많이 뭐 묻었니 유니폼에? 진짜 유니폼을 이거를 땡기는구나 계속. 한 5,000번은 할 거야. 90분에. 붙는 게 싫은가? 버릇이야 그냥. 큰 유니폼을 입어도.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패스가 오잖아. 패스 오기 전에 탁탁탁 3번 하고 바꿔. 본인 루틴이네. 저쪽에서 버스가 가면 계속 탕탕탕. 계속 이러고 있어. 프로 가서도 그래. 그랬구만. 근데 그거 못하게 하면 못할 걸? 그게 자기 버릇이니까. 계속 이래. 그게 이제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 그거 마냥. 그거 마냥.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에 첫 번째 골은 많은 분들이 스포팅 경기를 못 본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이라이트는 봅니다. 근데 요케레스 골의 하이라이트의 절반은 이런 골이에요. 왼쪽에 그냥 던져놓으면 지가 들어와서 골 넣는 걸 본인이 좋아하는 패턴인 것 같은데 그걸로 넣어서 그 다음에 이거 사실 약간 못 넣고 이거 못하면 얘도 이거 느낌 안 사는 것 같거든. 이거 2번이나 해서 저는 만족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원 잉글랜드에서 주목하는 2009년 12월 31일생 나와가지고 PK도 만들었고 다음원이 출전한 프리시즌 포함 5경기에서 PK를 3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선수 좋고 마르티넬리 벤치 가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마두에케도 저는 왼쪽에서 나왔을 때 좀 모질랐어요. 오른쪽보다는. 근데 마르티넬리보다 낫다. 다 뭐 이 경기에서는 저는 뭐 나쁜 게 없지 않았나. 근데 마두에케도 한번 긁혀야 돼요. 첼시 시절에도 그랬어요. 네. 첼시 시절에도 조용하다가 한번 긁히는 날에 골도 넣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역할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마두에케는 흐름을 한번 찾으면은 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다우먼은 진짜 무지하게 잡아주더라. 나는 무슨 헤드트릭 한 줄 알았어. 그래. 근데 또 PK 유도했죠. 결국엔 나왔죠. 프리시즌 포함해서 벌써 그래, 세 번째일 거예요. 예. 나오면 뭔가를 해주는 선수. 나오면은 이제 스쿼드 옵션으로 당연히 계속해서 기회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요케레스는 저는 15골 이상 넣어도 충분히 괜찮은 평가를 받을 거라 보거든요. 그 정도만 돼도 거기에 PK 7개 8개도 상관없어요. 벌써 2골입니다.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15골 상황에 따라서 20골 이상까지도 요케레스는 노릴 수 있을 거다. 아스날이 되게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던 시즌 말고 다른 2위였었던 경기들 쭉 보면 무너졌던 순간들이 어느 팀에 약했냐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르테타는 부임한 다음에 빅식스 상대로 지금 무패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경기들은 잘 버텨요. 하위권 잘 잡아요. 근데 풀럼, 수정궁, 그 중위권 언저리 있는 팀 있죠. 거기한테 승점을 엄청 드롭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요케레스가 빅식스 상대로 침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팀들한테만 꽂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미 얘 역할은 다 한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이 경기에서 오랜만에 아스날의 이런 그냥 약간 무대뽀로 돌격하는 스타일의 공격수를 보지 않았나. 이건 좋다고 보고요. 뭐 이건 다 긍정적이에요. 다만 두 부상당한 주축 선수들이 좀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 요 정도만 생각해보면 될 것 같고 칼라피오리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에제가 오피셜이 떴습니다. 다음 경기부터 아마 바로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 형이 어제 라이브 들어와서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 에제 그 전 아스날 경기 때쯤이었나 그거는 정확하지 않은데 레비가 민기적거리는 거야 뭐야? 라고 이제 형이 물어봤는데 지금 나오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군가 혹자는 그래도 더 빨리 했어야지 라고 하면 할 말 없습니다. 빨리 바이아웃 질러버렸어야지. 그건 할 말이 없는데 에제가 기다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르테타한테 전화했대. 가능성이 없냐. 근데 그날 아르테타가 얘기한 게 우리 오늘인지 내일인지가 이사회다. 좀만 기다릴래? 이사회 때 하필 조시 크랭케가 오는 이사회였대요. 스탠의 아들, 실질적인 구단주. 그리고 얘기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찔렀대. 그러니까 에제랑 수정궁이 에제는 마지막까지 오퍼가 오길 기다렸던 것 같아. 그러면은 기다린 거네.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그렇지. 본인이 먼저 전화하는 건 진짜 드문 일이거든요. 이게 이미 아스날이 본인한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
토트넘은 마지막까지 맞추는 거에 합의를 했었대요. 근데 에제가 기다리다가 전화한 거야. 형, 안 돼? 안 되면 나 가야 돼. 마지막 뭐 없어? 라고 하니까 아르테타가 잠깐만 하고 본인 구단주한테 얘기해서 전화 왔는데요. 그랬더니 해? 그래서 팀 루이스랑 페리시랑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 수정궁의 이 회장이랑 아스날의 부사장이랑 딜하고 끝.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레비 입장에서는 약간 끌다가 한 거라기보다는 저 개새끼 존나 기다렸네. 약간 이 느낌을 오히려 레비 입장에서는 얘기할 법한. 오히려 좀 그 뭐 누구를 옹호하고자 얘기 안 하는 거지 하는 건 아니지만 레비나 토트넘 입장에서 할 만큼 했어 우리도. 근데 진짜 이렇게 듣고 나니까 새끼. 그렇네요. 이거 씨 양다리 걸쳤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토트넘 쪽에서 보기에는 그런 얘기를 할 만큼 에제가 아스날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얘뭐 지금 그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안 라이트랑 오피셜 찍은 거 다음에 인터뷰도 나왔거든요. 그 마탱이 가 있어요. 너무 좋아. 13살 때 아카데미에서 퇴출당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울었대. 그리고 다시 언젠가는 아스날로 그러니까 예전에 QPR 있을 때도 인터뷰 들어보면 너 지금 QPR 만족해? 야 지금 내가 여기서 뛰고 있는데 당연히 QPR이 최고지 얘기하는데 아스날 좋지 않아? 지금 그런 얘기 못하지만 아스날 좋아하긴 해. 뭐 이런 인터뷰를 보면 진짜 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하이제킹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으나 그거보다는 그냥 정말 에제가 여기 오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레비에게 온전히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레비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듣고 나니까 진짜 원래부터 에제는 좀 쉬운 선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데려오기에는 더군다나 딴 팀도 아니고 라이벌 팀이니까. 그러니까 아스날이 완전히 포기하고 얘는 절대 안 되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지. 갔겠지만 근데 선은 있었단 말이야. 계속 선은 있고 이렇게 그 아스날 입장에서는 계속 야 너 오면 우린 좋아. 그렇지. 좋아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하니까 먼저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전화를 한 거지. 그래서 디애슬레틱 기사 이름이 그거예요. 이건 하이제킹이 아니라 에제 러브 스토리다. 그렇게 제목에 쓸 정도예요. 아니, 토트넘 팬 입장에서는 뭐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뭐 이거냐 막 이렇게 그 생각할 수도 그래서 있지. 에제 벽화에다가 칠해놓은 거 아니야. 토트넘 팬들이 하얀색 그렇다고 발라버렸대. 하던데. 그러니까 그럴 만한 상황이긴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뭐가 꼬인 거죠. 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웨데고르가 당장 못 나온다면 바로 선발 출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 리버풀전이 데뷔전일 가능성이 커요. 당장 그리고 팰리스에서 이미 경기를 뛰고 있었기 그죠? 때문에 감각도 문제는 없을 거고 호흡만 잘 가다듬으면 잘해줄 선수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수영궁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선수라 바로 프린팅을 하나 박을 생각입니다. 서드로. 아니 뭐 유니폼을 아주 뭐 신이 났어요. 아시겠지만 다 등번호 박는다고 지금. 제가 유니폼 거의 안 샀잖아요. 네, 원래 많이 안 사줬는데. 아주 어릴 때 샀던 거 말고는 한동안 아예 유니폼은 관심을 끊었었는데 뭐 기왕 하는 김에 요크레스도 하나 박았으니까 이번에 서드도 잘 나온 겸 에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맨유입니다. 어떡하나요? 저는 사실 이 경기에서 이딴 식으로 쓰리백 쓰면은 쓰리백을 쓰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쓰리백은 어떤 쓰리백이냐면 전형적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팀. 하위권 팀. 내려앉았다가 중원 삭제하고 롱킥. 이게 쓰리백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 명의 수비수가 기본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적인 전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쉽잖아요. 사실 세 명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 더 두는 거니까. 근데 이 세 명의 위치나 압박의 높이에 따라서 충분히 공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술이거든요. 사실 선수 한 명을 공격적으로 쓰든지 아니면 라인을 올리든지 윙백을 존나게 올린 다음에 양쪽 측면 빵꾸 나는 거는 쓰리백들이 쫙쫙 벌려주면서 커버를 하든지 윙백이 존나 윙에 윙을 드는 거지 한마디로. 윙에 윙. 전설의 감스 전술. 윙에 윙을 두는 거지. 약간 그렇게 해서 막 하든지 야 자공격해 우리 수비도 우리 세 명에 다 알아서 할게 하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방식을 쓸 수 있다면 그건 백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선수를 전형을 두고 기본적인 약속은 하되 이 선수 한 명 한 명 어떻게 쓰냐에 달라지는 건데 누가 뭘 쓰냐에 따라 다른 건데. 세 명이 그냥 참 뭐 어디 무슨 되게 뭐 순박한 시골 청년처럼 가만히 뒤에 있어. 나는 뒤에서 이것만 하면 돼요. 약간 이런 것처럼 뒤에서 그냥 오슬렁 이렇게 하는 데 느낌이니까. 지금은 빌런이 된 홍명보 감독이
예전에 저 어떤 인터뷰에서나 아니면 그분이 객원 해설로 나와서였나 얘기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백스리 쓰는 팀이었는데 지금 이 백스리의 성공 여부는 상대가 투톱이기 때문에 그걸 막은 다음에 나머지 잉여 자원이 어떤 식으로 미드필더에 관여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키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와, 이 사람은 감독하면 잘하겠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이랑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맞는 말이잖아. 왜냐면 백스리가 뒤에 있으면 그거는 진짜 하위권 전술이에요. 숫자를 뺀 거잖아요. 앞에서 하나를 빼서 뒤로 넣었기 때문에 그럼 수비적인 안정감이 있지. 그럼 여기서 3명 중에서 에너지틱하거나 공격적인 재능이 있는 수비수라면 올려서 그럼 미드필더 라인도 올라갈 그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뺀 거를 다시 채워 넣는다는 느낌이 들 수도 네. 있는 거고 또 쓰리퍼 썼을 때 윙백이 존나게 공격적인 윙백이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써. 측면 아예 부숴버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세스코 같은 선수 있잖아. 그러면서 크로스 올리고 거기서 뭔가를 만들고 뭐 부패까지 앞으로 당긴 다음에 네. 써. 그럼 뒤에 구멍 어떻게? 우리 수비력 좋아. 우리 쓰리백 그 빨라. 이러면서 커버하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뭐든지 한 공간 안에 축구라는 것이 한 박스 안에 부분 이런 박스가 이제 선을 가상의 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과연 상대 선수보다 한 명이 더 있느냐 없느냐 숫자 싸움. 그 싸움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걸 계속 만들려고 그게 전술이야. 펩이 그걸 잘하는 거 아니야 흔히. 그런 전술인데 그냥 이 자기 박스 안에 그냥 서 있기만 해. 네. 예전에 주원이 형이 유베 백스리를 설명하면서 예전 히든풋볼 때였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이 언뜻 백스리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전술이 맞다. 이 얘기가 동치예요. 근데 선수를 어떻게 구성하고 쓰느냐에 따라 백스리를 반드시 수비적인 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그때부터 하이브리드하게 백스리를 쓴 건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르테타 실질적으로 백스리예요. 3-2-4-1이고요. 펩 3-2-4-1이고요. 엔조 마레스카 3-2-4-1이고요. 파리 생제르맹 경기 보면 하킴이 올라가서 백스리예요. 그 다음에 플릭의 바르셀로나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 올라가 있는 백스리처럼 보여요. 근데 마르코 실바가 이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맨유를 상대하는 건 간단하다. 간단하다. 어떻게 맨유가 우리 어떻게 수비하는? 쟤네 백파이브야. 그러니까 걔네 백파이브가 압박할 상대를 안 주면 돼. 맨유 미들 둘이니까 우린 이워비를 더해 싸웠다. 형이 어제 로우 들어온 다음에 야 이거 봐. 얘 하나 비잖아. 왜냐면 미드필더가 거의 생략되고 두 말밖에 없으니까 그죠. 위에 하나 올리죠? 그러면 하나는 항상 공석이야. 압박을 안 받는 상태에서 풀럼 선수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나? 저도 주원이 형 말씀처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더 잘 되려면 미드필더에 대해서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카세미르 브루노 3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풀럼이 이날 되게 잘했던 게 맨유의 중앙을 아예 단단히 압박한 네. 거. 그 위쪽에서부터 압박을 한 게 전 되게 좋았다 생각을 하는데 3선에서 볼 배급이 아예 안 되니까 중원이 거치질 못하고 네. 볼을 받아야 되는 쿠냐랑 은베모가 볼 받으려고 자꾸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공격 자원은 아래로 내려올수록 공격력이 당연히 떨어지죠. 지난 시즌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올 시즌의 차이점이라면은 더리우트가 좀 더 잘하는 거랑 맞아요. 그리고 쿠냐랑 은베모의 개인 능력이 가세한 것. 근데 그러려면 그 쿠냐랑 은베모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시작하는 위치가 너무 낮아요. 네. 팀 중앙이 구실을 못하니까 쿠냐랑 은베모가 자꾸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난 시즌과 다른 특색인 쿠냐랑 은베모의 장점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없죠. 거거든요. 그리고 도루구는 리셋됐고요 다시. 좀 좋았다 생각했는데 요즘 이번에 보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도루구가 그래. 옛날에는 리셋이에요, 완전 실수 투성인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형이 그 도루구만 정도까지는- 봤거든. 최악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그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토트넘이 사실 4-2-3-1을 썼거든요. 네. 근데 맨시티랑 할 때는 내려왔을 때 백파이브였어. 4-5-1이 됐어요. 그래. 약간 미드필더가 5명이었었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내려오는. 톱니가 싹 이렇게 그래. 딱 맞물린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럼 이거 되게 단단해 보이잖아. 없잖아 공간이. 이런 느낌처럼 3명이 딱 내려와 주면서 두 명의 미드필더 있는데 그 사이사이 내려와 그래. 주면서 되게 단단한 두 줄을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3명 여기 있고 이 앞에 뻥 뚫려 있고 맞아. 중간이 없어. 그래서 이 아모림의 쓰리백을 주구장창 그렇게 쳐져가면서 저같지 진짜. 저가면서 진짜. 썼는데 배울 점이 없나? 이거밖에 못 만드나? 라는 생각과 이러면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백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야 벵거도 씨 백스리 썼었다. 그렇지. 그 영감님도 그렇게 바꾸는데 85년생이 나이도 어린 X가? 왜 안 바꾸는 거야 생각할 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루랑
아마드 혹은 아마드 달로. 이쪽이 백스리의 제일 중요한 자리가 윙백이잖아요. 네. 백스리로 제일 성공한 팀이 어디였습니까? 최근에 인텔입니다. 인텔을 생각해보면 디마르코 둠프리스 이런 선수들이 윙백을 해주고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크로스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얘네는 너무 하나는 아직 애송이 하나는 아마드 디알로 원래 이선 자원이에요. 내려놓은 거 아니야. 어떻게 그걸 씁니까? 그리고 왼발이잖아요. 응대모랑 호흡 맞출 때. 네, 안 맞아요. 동선이 안 맞고 달로는 좀 이상한 플레이 안 해야 돼요. 그 실점 장면에 그 볼 뺏긴 거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유. 오히려 3백에 어울리는 윙백은 달로가 당연히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기본으로는 동선은 그게 더 맞는데. 그러니까 아마드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거는 진짜 제가 봐서 오래 걸려요.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 윙처럼 공격을 해요. 네네네. 윙백인데 네. 되게 미묘하지만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본인이 굉장히 복잡한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뺏기면 뒤에 빵꾸가 나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식으로든 내가 담백하게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뭔가 공격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간결하게 마무리 져야 되겠다. 오랫동안 볼을 소유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드는 측면에서 볼 잡으면 오랫동안 볼을 소유하는 선수고 거기서 뭔가 주위 동료들과 만들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 쉽게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버릇들을. 근데 그게 주구장창 잘 되거나 그러면은 뭐 지향해야죠. 지향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니까.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 말했죠. 어제 경기에서도 볼 딱 끌어당겼을 때 저거 수비수는 잘 안 하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다가 한번 끊기게 되면 뒤야 위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바로 역습을 당한다라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아마드도 오른쪽 윙백이 맞는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죠. 윙백 훨씬 좋아야 돼. 이 자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백스리로 성공한 팀 콘테, 첼시 그 시즌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 된. 백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변형 백스리를 다 쓰니까. 근데 그렇게 대놓고 그런 콘테도 그렇게는 안 했고 윙백이 모제스랑 마르코스 알론소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리고 모제스 했던 거 봐봐. 모제스 원래 윙 플레이어잖아. 근데 왜 윙백으로 가면서 성공했냐면 존나 단순하게 했어요. 모제스도요. 되게 단순해요. 단순하게 했잖아. 근데 그러니까 윙으로 안 된 거야. 그래. 걔가. 너무 단순하니까 위에서는 안 되지. 근데 기동력 있고 그래. 지시하는 거 가벼우니까 윙백에서 해주잖아요. 저는 지금 이 아저씨가 29경기 승점 28점이거든요. 테나우보다 승률이 훨씬 낮아요. 제가 맨유 팬이면 전 사실 지난 시즌에 아모림을 자르는 게 그러니까 이번 시즌 끝내고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작년에 후반기도 한계가 되게 명확했다고 본 게 조원 형이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경기에서 내려서서 실점하지 않는 건 해요. 근데 맨유가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면 진짜 중하위권에서 머무르면서 버티기 축구할 건가? 아니면 그래도 맨유라는 위상이 있으니까 영이 빡빡빡 한 다음에 유럽 대항전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 시즌 챔스 가고 이 플랜을 세울 것인가라고 봤을 때 후자잖아. 그러면 저는 이번 여름에 아모림을 날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물론 쉽지 않았겠죠. 이제 감독도 중도 부임했던 사람이고 이런저런 걸 생각했을 때 바로 자르는 게 안 그래도 선수단 구성하기도 빡센데 어느 감독을 어떻게 구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만 저는 팬심으로 봤을 때는 나라면 날렸다. 또 왜냐하면 난 이미 아모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과연 통할 만한 전술적인 유연함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다의 판단을 내리는 게 좀 더 빠른 거 아니었을까? 왜냐면 결국 중원에 대한 대안을 못 세우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투미들 고집 수비할 때 5-2-3에 두 명의 미드필더에겐 부하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거기다 하나는 브루노야. 그렇죠. 카세미로 브루노 조합은 수비 보호를 하기 힘들어요. 전 그래서 3선을 볼 때마다 이 3선이면 더 적극적으로 수비진이 압박을 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내려서면 내려서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틀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아모린 감독은 자신의 플랜 A가 막히거나 고전을 할 때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술이 하나뿐이야? 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그 때문이죠. 작년에 유로파 결승 말고 사실 빠갔었잖아요. 그러면 실험이라도 존나 해보든가 B든 C든 D든 만들어서. 근데 요즘에 누가 전술 하나 갖고 해. 그럼 A가 졸라 세든지. 그것도 아니잖아. 저는 뭐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골키퍼도 바인데리 골키퍼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새 키퍼는 아마 라멘스가 올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쵸. 크로스 올라올 때마다. 네. 코너킥 때 특히. 저 어제 입중계하면서 나도 후반전에 절로 나왔잖아. 진짜 맨유 팬하기 힘들겠다. 어려워. 그러니까 약간 10년째야. 경기를 보면서 되게 좀 적은 가능성을 기대서 계속 90분 내내 경기를 봐야 되니까 짜증스러울 것 같아. 이게 좀 힘 빠지고. 그치. 네.
브루노가 특히 좀 흔들리거든요. 네. 삼선은 본인에게도 너무 힘든 역할이고 페널티킥 실축의 그 카바나의 그 툭 부딪힌 거. 그건 근데 조심했어야죠.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야 그렇다고 놓쳐? 그 얘기도 좀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예민한 경기에서 그 최상위 레벨의 경기를 하는데 주심이 선수 루틴을 방해할 만한 행동을 한다는 저는 좀 조심해서 댕겨라. 네. 아 그것도 맞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좀 그 상황이 대변한다고 봐요. 넘길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얼른 하고 다시 집중하자. 네. 그게 근데 맞긴 하죠. 오래 신경 썼어. 아.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본다면 꽤 오랫동안 뭔가 주심에게 얘기하고 나 지금 이건 뭐 하는 짓이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페널티킥을 집중하면 좀 한 1, 2초 뭐야 하고 얼른 하다가 에이씨, 이렇게 하면서 딱 그게 집중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 맨유 팬들 중에서 그 카바나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형 얘기한 것처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야 그래도 넣긴 넣어야지라는 거에 동시에 덧붙여서 브루노가 좀 짜증스러운 데가 좀 있잖아요. 여전히 브루노는 저는 최강의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지금 아스날의 외대고르가 별명이 뭡니까? 조짱이죠. 그 자리에 브루노 있다고 생각해봐. 저는 최근 지난 시즌 내지 성적이 다를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브루노가 대단한 공미라고 봅니다. 근데 짜증스러움 때문에 그런 짜증스러움 때문에 너가 주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맨유 팬들도 소수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맨유가 여전히 지난 시즌의 악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네. 봐야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2라운드 전체적인 쭉 느낌을 봤고요. 맨유가 분위기를 좀 빨리 올려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일 뉴캐슬 대 리버풀. 이삭은 나오지 않는 이삭 없는 이삭 더비입니다. 경기 자체로 봐도 뉴캐슬이 역습을 잘할 수 있는 팀이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리버풀의 불안한 부분이 좀 공수를 있어요. 생각하면 경기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카라바오컵 결승에 리벤지 매치가 될지 네. 이걸 좀 봐야죠. 형철이가 이제 또 중계를 하고요. 네. 저희는 정민이와 리빅과 주원영과 저와 둘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저희는 구경하면 됩니다. 네, 아주 편안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든폰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